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뒤 첫 일반 면회로 대통령실 참모진을 접견했습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윤 대통령의 일반 접견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으로 만났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듣겠습니다. 네, 우선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이제 대통령 관저라든가 집무실이 아닌 옥중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상황 자체가 참 참담하죠. 이런 상황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참모들과 함께 수출 전략이라든가 민생, 경제 이런 거 챙기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을 건데 이렇게 옥중에서 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견위 수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견위, 그러니까 위기를 보았을 때 수명,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공자의 제자인 자장이 공자에게 묻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군자로서 행동 원칙이 무엇이냐 했을 경우에 나라와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에 현재 상황이 모두 압축적으로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견위수명이란 말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말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을 이제 압축해서 한 말이죠. 예, 이 상황 압축해서 한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느냐 이 말인데 정부 기능에 대한 마비, 사법부 기능에 대한 마비에 따라서 정부가 무기력하게 그냥 방치하고 당해야 마느냐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서 비상계엄을 대통령으로서 가진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다. 이 말이 모두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말 같습니다. 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이 연장선 같은데 장윤미 변호사께서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군자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상 군자와 가장 거리가 먼 지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 있으라는 건 본인의 복귀를 어느 정도 전제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는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나는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 생각한다면 이런 메시지 내기 어려울 거거든요. 이건 특정 정파의 마치 수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소구하는 일정 세력은 강성 지지층들입니다.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고 지칭되는 그런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거기에 환호하는 거죠. 중도층의 외면을 받는 겁니다. 신년 들어서 많은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그렇다면 중도층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탄핵 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란죄, 유죄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소수의 사실상 정점에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죠. 국정을, 안정을 정말 생각한다면, 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셨다는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유동성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 2기 체제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똑같은 장면이 다시금 재현되는 거예요. 그때도 탄핵 국면인데 우리는 컨택 포인트가 누군지 몰라서 대한민국과 얘기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하고서는 뭐라고요? 견이수명하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건 최소한의 정치적 수치심도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음 주에 접견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메시지가 아무래도 이들을 통해서 내외부로 좀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를 옥중 정치가 본격화하는 걸로 봐야 될지 여론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여론을 보면요. 여론조사가 곧 민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여론조사 결과 보면 현재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계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찬성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무도한 어떤 정치적 공세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짬짬이 의혹 또 사법부, 재판부와의 짬짬이 의혹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지금 오히려 탄핵 역풍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카톡 검열
또는 언론 검열, 또 언론 광고주를 탄압해서 또 언론사가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행태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음 주에는요 과방에서 그 방송사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또 한번 이제 좀 압박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일정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을 보기에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억제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조차 막아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더 역풍이 불겠죠. 그래서 옥중 정치라기보다는요 대통령의 정당한 메시지 오히려 그걸 듣고 싶어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지금 뭐 몇몇 방송사와 수사기관들이 그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짝 흘리면서 지금 단독으로 보도되기 몇 개 있었거든요. 뭐 방송사 방송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그게 굉장히 저는 오히려 수사기관이야말로 정치를 하고 있다.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계에 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에 대한 어떤 메시지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여론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사실상 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헌재 변론장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인 접견이 하루에 한 회로 대단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다 카운트가 같이 되는 건데 굳이 가겠다는 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이 과연 뭐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상당히 저 의문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해 주신 부분 전 새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 이야기를 할 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자유롭습니까? 언론사를 계엄령 포고령을 보면 군의 통할 아래 두겠다고 했어요. 이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뭐 자세입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본인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를 내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원해주고 그 판을 깔아주는 듯한 모습들. 저는 정말 합리적인 유권자들과는 계속 먼 길을 가고 있다. 이 강성 지지층들 확장성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수이고 합리적인 판단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그런데 조기 대선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있는 형국에 거의 극우에 가까운 행보를 보인다. 그리고 대통령과 계속해서 함께 방어하고 보호하는 그런 자세로 간다라는 거는 저는 국민의 외면의 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대한 두 분 말씀 좀 들어봤고요. 설 연휴가 이제 끝나면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탄핵 심판의 시계도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당에서 이제 헌법재판관 8명 중에 3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이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뭐 문영배 권한 대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4명이 우리법 연구회와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문영배 지금 재판관 말씀하시는데 문영배 재판관은요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회장 출신이고 본인이 평소에 SNS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기 어떤 생각과 성향을 드러냈거든요. 그게 보면은 굉장히 좀 특정 성향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우리법 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유엔 국민 묘지를 가가지고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또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그 결과가 무엇이냐. 라는 식으로 마치 유엔군의 어떤 한국 전쟁 지원에 대해서 잘못을 탓하는 이런 성향을 드러냈거든요. 이런 성향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보수당에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온전하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정계선 재판 같은 경우는 남편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 탄핵 소추자 대리인인데요. 그 대리인에 있는 김미수 변호사랑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에 비교하자면요, 심판하고 어느 특정 팀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족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중에서 보기에는 저 심판이 공정하게 축구 룰을 심판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미선 재판관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 여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헌법재판소인지 아니면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지 우리 법 재판소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정민 재판관도 있는데요. 정정민 재판관은 우리 법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던 분이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하신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4명 모두가 직접적으로 연결됐거나 간접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을 네.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하는 중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탄핵 불복을 위해서 좀 제기한 그런 네.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정치권에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건 사법부의 결론 그리고 판단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복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요. 불복하는 법률적인 방식은 항소, 상고를 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더 나쁜 것은 판사 개개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권 분립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보수 정당이라면 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 사법부입니다. 물론 저희도 사건을 하다 보면 대법원까지 가도 내심으로 불복하는 분들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예요. 약속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삼권 분립이고 민주주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정사에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예요. 거의 독일 2차 대전 때 나치 정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보수 정당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판사 개개인의 성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이 뭘 한다, 남편이 뭘 한다. 이게 사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정말 기폭제가 된다라는 그런 사안입니까? 이를테면 정영식 재판관 주심이시죠. 똑같은 논리로 인척이 고위직의 대통령 직속 임명되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이걸 갖고 공격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개개인에 대해서 대단히 비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해서는 10년 전 SNS 글까지 끌어오면서 맥락을 제거하고 딱 한 줄 정도를 이게 이런 의미 아니냐, 사실상 뭐 유엔군을 폄훼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대한민국을 대단히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수 정당의 비대위원장이신 분이 우리법 연구회다,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강성 지지층들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실상 그 전에 이런 메시지가 정치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사실상 헌재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걸 보수 정당이, 그리고 사실 계엄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민께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못한 정당이 이걸 자초하고 있다는 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네.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서 헌재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사법부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탄핵 심판은 재판관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헌재 입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앞서서 아까 이제 말씀을 좀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재판 받고 있죠.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 한 가족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 반대 운동을 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과연 있었을까요? 더 적극적으로 의회 지금 170석이 넘는 의회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석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판사 탄핵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치 자기는 전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말이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법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히 문영배 재판관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최적의 결론보다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다라는 걸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요, 재판 받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하지만 문영배 재판관 뭐라고 했습니까? 최적의 결정이 아니라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정한 결론을 낸다는 거 어떻게 장담하셨습니까? 빨리 결정을 낸다 그러면 졸속이거나 부실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사자 입장이라면 아주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근데 이걸 공정하게 드러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문제 삼지 않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그 헌재 그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분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분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의 질문도 하고 또 소추 대리인단의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재판을 끌고 가는 상황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의 과정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못지않게 속도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6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는요 한 달 만에 헌재가 결론 내겠다고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왜 6개월과 한 달 차이 나는 거죠? 헌재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속도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일단 편향성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요. 일단 헌재의 입장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가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입장 내는 것 상당히 자제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나온 거예요. 사법부 폄훼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법부를 이렇게 폄훼하기 시작하면요. 당사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법원 판결에 순순히 수긍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요.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국민의힘이 임명한 재판관들도 재판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이 없는 저는 개인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장치를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이 3명,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안정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법부를 흔들고 이러는 거는 사실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죠. 나중에 이게 파면으로 갈 거라는 걸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도 내심으로는 좀 전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인이라면 그게 합리적 귀결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치적 소란을 위한 밑밥 내지는 빌드업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이것 봐라. 사법부가 이렇게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강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는 방향입니까? 이게 올바른 대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게 국민들 호응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 오늘 동아일보 1면을 보면 가장 1면의 탑 뉴스로 사법부 흔들기를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보수 가치를 스스로 흔들어대는 거예요. 헌정사의 유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정말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중단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의 7번째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점, 또 위헌적 요소,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당연한 제2요구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범위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고요. 일반 국민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수가 있는 그런 독소장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검법은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입니다. 그러니까 즉 원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었고 그 결과가 미흡해서 재수사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공신력에 있는 특검을 통해서 하자라는 게 원래 취지거든요. 현재 지금 수사 결과 어떻습니까? 모든 혐의자들 또는 모든 피의자들이 조서를 다 받고 수사 과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현재 구속이 된 상태고 증거도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100일 동안 112억 원을 들여서 특검을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 돈으로 따지면 110억이 작은 돈입니까? 100일 동안 해서 뭘 하자는 거죠? 저는요, 이걸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검 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조기 대선 때 어떤 걸 해야겠습니까? 이 특검 쇼를 통해서 계속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보수 우파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특검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일단 진행 중인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좀 최선이다라는 거고 거부권은 당연한 행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최상목 대행의 이 결론은 좀 안타깝죠. 아쉽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는가. 여당, 국민의힘은 국민께
무거운 책임감 개헌과 관련해서 수사도 돼야 되고 책임감 느낀다고 하면서 내란 특검법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위헌적 요소 제거하라. 왜 당신들이 추천하냐? 이 부분 제3자 추천으로 바꿨습니다. 수사 기간, 수사 인력 다 줄였습니다. 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냐? 비토권 없앴습니다. 이 정도까지 양보해오면 최소한 정말 국민을 보고 정치하시는 집단이라면 본인들의 명의로 법안 발의하는 게 맞았겠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는데 그걸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회를 통과하면요. 입법부의 판단을, 입법권자의 결단을 존중하는 게 상권 분립입니다. 무슨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이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정리하고 민주당으로서는 후퇴하는 법안을 내왔는데 이제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판사입니까? 본인이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권남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란 죄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추가 여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일부에서는 군 형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군 반란죄 같은 경우에는 내란 수괴죄보다도 법정형이 더 높거든요. 사형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왜 사실상 막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라는 사실상의 신기루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걸 막아왔는지 더더군다나 본인이 내란죄의 피해자로 입건돼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해 충돌의 여지도 있는데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관련해서 여야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분의 의견과 결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민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혀서 이 합당한 책임을 두고 지금 뭐 탄핵 카드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까지 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의 마일리지를 최상목 대행이 쌓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덕수 전 대행 있죠. 총리에 대해서 이 똑같은 트랙을 밟았던 부분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좀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지금 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을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결 정족수의 문제도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좀 고민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하고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국정 안정의 또 한 축이 그리고 저는 국민의 기대치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의 지금으로선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으로서 좀 안정과 관련한 국민들의 여론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당장 탄핵을 시행하거나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책임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역사적인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잘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행이라는 거는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행사하는 대단히 적극적인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는 극히 자제해야 된다는 게 법조계의 아주 일치된 의견이에요. 그런데 벌써 7번째인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탄핵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탄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저도 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탄핵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29번의 탄핵, 지금 정권이 시작되면 정권 기간 5년 내내 탄핵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이죠. 근데 29번의 탄핵이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30번째 탄핵까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전 세계에서 아마 해외 토픽감일 겁니다.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의회 폭거에 대해서 아마 대대적으로 또 집중 보도를 할 거예요. 이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다라는 단어를 공적 사용을 해서 굉장히 정치적 어떤 협상가보다는 선동가의 면모가 강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본인들은 뭐 속이야 불구불구 하겠지만 아마 탄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불 수 있다. 현재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은 하지 않을 거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좀 커지고 있는 내부 잡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죠. 당시 이제 두 사람 모두 통합과 포용을 강조를 했는데, 자, 친명계 의원들이 김경수 전 지사의 글에 이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당내 갈등이 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당내 분위기를 좀 예상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장유미 대변호사님. 네, 이거는 양당의 공히 펼쳐질 장면이 민주당에는 주자가 워낙에 좀 확실해 보이다 보니까 먼저 펼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 마찬가지로 1등 주자를 후발 주자가 이른바 공세 수위를 높이고 때리기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치적 도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여러 주자들이 지금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주자가 또 경선 과정에 접어들고 한다면 똑같은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이 부분이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제의 균열이나 흔들기다 이렇게까지 좀 확대돼 해석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과거의 민주당에서 항상 좀 고질적인 문제다, 병폐다라고 해서 제기됐던 부분은 항상 내부 분열, 지도부 흔들기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정치적 현상이 장단점을 갖고 있겠죠. 그 당시에도 그렇다면 여러 뭐 목소리가 분출되는 점에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걸 막느냐라고는 하지만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수로서의 이재명 대표를 좀 계속해서 좀 역량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민주당은 대선 전략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뭐 민주당의 균열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1등 주자에 대한 견제일 뿐 균열로 보는 것은 과장이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2월 26일 날 항소심 결심이 예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3월 초 내지 3월 중순에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온다, 1심에서 또다시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보낼 수가 있느냐? 이런 근원적인 아주 핵심적인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플랜 B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 목소리까지 막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당에서는 너무 이재명 중심의 일극 체제의 부작용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일극 체제의 장점이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단점이라면 일극 체제가 무너질 경우에 모든 것이 다 대안이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대안이라든가 우려에 대한 표명조차도 막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히려 저는 뭐 남의 당이라서 걱정할 건 아니지만은 저는 아마 그 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좀 하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이재명 대표 주변에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요 비명계가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죽이겠다는 그런 그건까지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눈치를 보겠지만 점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자가 가까워질수록 아마 더 움직임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그런 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에는 당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다양한 일이다. 비명계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아마 이제 대통령 이제 지도자로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반대만 하는 사람, 성과 없이 발목만 잡는 사람, 이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모 방송사에서는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했는데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여당 발목 잡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51%가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당의 발목 잡기만 한다라고 이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로서 어떤 면모를 강조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내고 있는 메시지 보면요. 갑자기 우클릭을 합니다. 기본사회위원장에서 하차를 한다면서 기본사회 공약이라든가 정당의 강령을 마치 취소한 듯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냈고요. 이건 사실 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말을 뒤집는 거 그런 게 많습니다. 금투세도 그렇고요. 금투세도 지금 폐지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곡법도 마찬가지예요. 양곡법도 과잉 생산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수한다 그랬는데 농민만 피땀 흘려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어민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시장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농민에 대해서만 1조 원을 들여가지고 잉여 생산물을 의무적으로 매수한다? 그게 사회주의 정책이거든요.
그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거나 아마 오히려 우려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안보에 있어서는요, 미국에 대해서는 점령국이라 칭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쉐쉐를 하면서 중국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적발되니까 간첩법 처리한 것을 중단시키는 모습,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 봅니다. 네, 우킬릭이라는 말씀도 네. 해주셨고 최근에 이런 행보를 보고 좀 통합을 강조하는 행보다라는 맞습니다.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실력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 선택지 밖에는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능력치를 보여줬습니까? 국정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죠. 경제는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그리고 환율은 계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곳간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켰습니까? 그걸 민주당이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클릭? 아니요. 정치는 이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으로 하는 거고 정책에 대한 효능감을 국민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그러면 구호만 외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흥묘백묘, 그러면 우리 이념을 지향하고 성장, 분배해서 성장을 좀 지향적으로 가겠다. 지금 여러 세계에서는 정말 신기술과 관련한 정말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공백 상태에 있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해나가겠다.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예산안 삭감한 거 맞습니다. 다만 국회에는 삭감 권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이 정부 집권 여당 거기에 대한 보강 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거의 이 연금개혁 거의 일치됐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는데 대통령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적자폭만도 정말 천문학적이거든요. 이걸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성을 민주당이 보여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거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지점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